장마가 시작된 여름 젊은 엔지니어 최시우의 장례식은 비에 젖어 한없이 무겁고 축축했다. 영정 사진 속의 아들은 너무나도 밝게 웃고 있었다. 그 미소를 볼 때마다 아버지 최민준의 심장은 갈갈이 찢어지는 듯했다. 시우는 대한민국 최고의 자동차 회사 누리자동차의 가장 촉망받는 엔진 연구원이었다. 하지만 불과 한 달 전 그는 회사의 핵심 기술을 유출하고 신형 엔진 개발 프로젝트에 치명적인 오류를 일으켰다는 오명을 뒤집어 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장례식장에는 회사의 동료들이 찾아와 슬픔을 나누었다. 프로젝트를 총괄했던 윤태수 상무 역시 비통한 표정으로 조문객들을 맞았다. 그는 유족 대표로 나선 최민준의 앞에서 위선적인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시우는 우리 회사의 가장 위대한 인재였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혁신에 대한 과도한 압박감이 젊은 영혼을 비극적인 선택으로 이끌기도 하지요. 회사의 입장에서도 유감스러운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의 말 속에는 시우의 죽음이 마치 그의 나약함과 실수 때문인 것처럼 교묘하게 책임을 전가하는 가시가 숨어 있었다. 최민준은 아무 말 없이 그저 고개만 숙였다. 하지만 그의 텅 빈 눈동자 안에서는 차가운 분노의 불꽃이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자신의 아들은 결코 그런 선택을 할 아이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 배후에는 반드시 무언가 거대한 거짓이 숨어 있을 터였다. 몇 달 후, 대한민국 기계공학의 살아있는 전설, 엔진의 마이스터라 불렸던 최민준은 세상에서 사라졌다. 대신 그의 모습을 한 허리가 구부정하고 희끗희끗한 머리를 한 초라한 행색의 노인이 나타났다. 그의 이름은 최민식이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경력과 신분을 지우고 가짜 이력서를 만들어 누리자동차의 청소부 모집에 지원했다. 아무도 그의 정체를 의심하지 않았다. 누가 전설적인 엔지니어가 자신이 세운 것이나 다름없는 회사의 가장 낮은 곳으로 돌아오리라 상상이나 했겠는가. 그의 첫 출근날, 최민준, 아니 이제는 최민식은 낡은 청소부 유니폼을 입고 거대한 누리자동차 타워의 로비 바닥을 닦고 있었다. 눈부신 대리석 바닥 위로 성공을 향해 질주하는 젊은 직원들의 구두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때 거만한 발걸음 소리와 함께 윤태수 상무가 그의 곁을 지나갔다. 그는 자신의 발밑에서 바닥을 닦고 있는 늙은 청소부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최민식의 눈에 그는 더 이상 아들의 상사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복수의 목표물이었다. 최민식은 완벽한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 그는 청소 카트를 밀며 건물의 모든 곳을 돌아다녔다. 그는 로비를 닦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아들이 마지막까지 일했던 엔진 연구개발팀의 사무실 쓰레기통을 비웠다. 그는 보이지 않았기에 모든 것을 보고 들을 수 있었다. 그는 직원들이 나누는 대화의 조각들을 주워 모았다. 신형 엔진의 결함에 대해 불안해하는 젊은 연구원들의 속삭임, 윤태수 상무의 독단적인 프로젝트 강행에 대한 불만. 그는 거대한 거짓의 성벽을 무너뜨릴 작은 균열들을 하나씩 조용히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날 밤 모두가 퇴근하고 텅 빈 사무실. 최민식은 아들의 옛자리였던 지금은 다른 직원이 앉아있는 책상 주변을 청소하고 있었다. 그는 책상 밑에 쓰레기통을 비우다 그 안에서 구겨진 종이 조각 하나를 발견했다. 그는 무심코 종이를 펼쳐보았다. 그것은 아들 시우의 필체로 쓰인 작은 메모였다. 알터전 RPM 이상에서 공진 주파수 불안정, 치명적 결함 발생 가능성, 윤 상무님께 보고드렸으나 듣지 않으신다.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만 해. 최민준의 손이 가늘게 떨려왔다. 이것은 아들이 남긴 마지막 투쟁의 흔적이자 윤태수의 범죄를 증명할 첫 번째 증거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메모지를 접어 자신의 주머니 가장 깊숙한 곳에 넣었다. 그의 눈빛이 텅 빈 사무실의 어둠 속에서 차가운 불꽃처럼 이글거렸다. 보이지 않는 사람의 조용하고도 가장 철저한 복수는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최민식이라는 이름의 유령은 매일 밤 누리자동차 타워를 배회했다. 낮 동안 그는 그저 허리를 굽혀 묵묵히 바닥을 닦는 존재감 없는 늙은 청소부였다. 하지만 모든 직원들이 퇴근하고 거대한 건물이 침묵에 잠기는 순간 그는 비로소 진짜 일을 시작했다. 그는 이 건물의 어둠을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사냥꾼이었다. 그의 첫 번째 사냥터는 바로 쓰레기통이었다. 특히 아들이 마지막까지 몸담았던 엔진 연구개발팀의 쓰레기통은
그에게 진실의 조각들을 끊임없이 던져주었다. 그는 매일 밤 그들이 버린 구겨진 종이들을 수집했다. 그 안에는 불안감에 끄적인 엔지니어들의 메모 실패한 테스트 결과가 담긴 초안 보고서, 그리고 과도한 스트레스를 보여주는 텅 빈 커피 믹스 봉지들이 가득했다. 그의 가장 중요한 작업은 사무실의 문서 파쇄기에서 이루어졌다. 윤태수 상무는 모든 민감한 자료들을 파쇄기에 넣어 흔적을 없애라고 지시했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 세상에서 가장 집요하고 위대한 엔지니어 중 한 명이 매일 밤 그 종이 조각들을 다시 맞추고 있다는 사실을. 최민주는 파쇄된 종이 조각들을 집으로 가져와 거실 바닥에 펼쳐 놓았다. 그것은 수만 개의 조각으로 이루어진 거대하고도 끔찍한 퍼즐이었다. 그는 돋보기 안경을 쓴 채 밤을 새워가며 한 조각 한 조각 진실을 맞춰 나가기 시작했다. 그의 손끝에서 파쇄되었던 진실들이 서서히 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드래곤 하트 2, 엔진의 치명적인 결함에 대한 초기 보고서들. 특정 조건에서 엔진의 내구성이 급격히 저하된다는 데이터 그래프.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상부에 보고하려 했던 아들 최시우의 이름이 적힌 기한서까지. 낮 동안 그는 청소 카트를 밀며 연구개발팀 주변을 맴돌았다. 그는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기에 모든 것을 들을 수 있었다. 어젯밤 테스트에서도 RPM이 특정 구간을 넘어서니까 경고등이 떴어요. 윤 상무님께서는 그냥 보고서의 수치를 좀 조정하라고만 하시던데 정말 이대로 괜찮을까요? 미친 짓이야. 이러다 출시 후에 큰 사고라도 나면 우리 모두 끝장이라고. 젊은 엔지니어들의 불안한 속삭임은 그가 맞춘 퍼즐이 진실임을 증명해주고 있었다. 그의 복수는 차갑고 체계적이며 정밀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는 여느 때처럼 파쇄된 서류를 맞추는데 몰두하고 있었다. 그가 막 윤태수가 직접 서명한 테스트 결과 조작 지시서를 거의 다 완성해가던 순간이었다. 절컥. 사무실 복도에서 야간 순찰을 도는 경비원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최민주는 깜짝 놀라 바닥에 펼쳐진 모든 증거들을 황급히 책상 밑으로 쓸어 넣었다. 경비원이 손전등 불빛을 비추며 사무실 안으로 들어왔다. 이 시간에 웬일이십니까, 아저씨? 최민주는 태연하게 바닥을 걸레로 닦는 척하며 대답했다. 아이고, 오늘따라 바닥이 유난히 더러워서 말입니다. 마저 정리하고 가려고요. 경비원은 그를 잠시 의심스러운 눈으로 쳐다보았지만 이내 별일 아니라는 듯 어깨를 으쓱하고는 다른 곳으로 향했다. 최민주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하마터면 모든 것이 발각될 뻔했다. 그는 이제 충분한 증거를 모았다고 판단했다. 윤태수의 범죄를 입증할 서류들, 그리고 동료 연구원들의 증언을 유도할 수 있는 자료들. 하지만 그는 이 증거들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다. 윤태수는 법의 그물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갈 방법을 찾을 것이고 회사는 어떻게든 이 사실을 덮으려 할 것이다. 그에게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가장 확실하고도 극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그는 모든 것을 끝낼 마지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는 청소부 휴게실의 게시판에서 누리자동차 신차 발표회에 대한 공지를 보았다. 일주일 뒤 그룹의 정현모 회장과 모든 언론사가 주목하는 바로 그 드래곤 하트 2 엔진이 탑재된 최고급 세단의 공식 출시 행사였다. 최민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그는 결심했다. 엔진의 결함은 서류가 아닌 바로 그 엔진 자체가 증명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그는 이 거대한 거짓의 축제를 자신의 아들의 명예를 되찾고 윤태수를 심판할 가장 완벽한 무대로 만들기로 결심했다. 그는 달력의 신차 발표회 날짜 위에 붉은색으로 동그라미를 쳤다. 마침내 누리자동차의 야심작 드래곤 하트 2 엔진을 탑재한 플래그십 세단 K9의 신차 발표회 날이 밝았다. 누리자동차 타워의 로비는 행사장으로 향하기 위해 모인 기자들과 투자자들, 그리고 VIP들로 북적였다. 모두의 얼굴에는 새로운 신화의 탄생을 목격하리라는 기대감이 가득 차 있었다. 정현모 회장은 자신의 필생의 역작이 될 K9의 성공을 확신하며 만족스러운 미소로 로비에 나타났다. 윤태수 상무는 그의 곁에서 온갖 아첨을 늘어놓으며 그의 비위를 맞추고 있었다. 회장님, 오늘 발표회만 끝나면 누리자동차의 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을 겁니다. 전부 윤 상무님의 공이 큽니다.
정 회장은 의전 차량으로 준비된 갓 출고된 따끈따끈한 K카의 뒷좌석에 올라탔다. 수많은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운전기사가 부드럽게 시동을 걸었다. 하지만 바로 그때였다. 부르릉, 컥컥. 웅장한 엔진음을 뽐내야 할 K카이 마치 천식 환자처럼 몇 번 헐떡거리더니 그대로 시동이 꺼져버렸다. 운전기사가 당황하며 다시 시동을 걸었지만 차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다. 로비 안의 모든 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정 회장의 얼굴이 분노로 굳어졌고 윤태수 상무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다. 회사 최고의 자랑거리여야 할 차가 가장 중요한 순간에 모든 언론사가 지켜보는 앞에서 완전히 멈춰서버린 것이다. 이게 무슨 일이야? 당장 기술팀 불러와. 최고의 엔지니어들이 허둥지둥 달려왔다. 그들은 노트북을 연결해 차량을 진단하고 보닛을 열어 엔진을 살폈다. 하지만 그들은 원인을 찾지 못했다. 시간은 흘러가고 투자자들과 기자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회장님, 아무래도 원인을 찾으려면 정비소로 견인해서 정밀 검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몇 시간은 좋기. 엔지니어 팀장의 말에 정 회장의 분노가 폭발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소동이 벌어지는 현장 한쪽에서 늙은 청소부 최민식 씨가 이 모든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빗자루를 내려놓고 사람들 사이를 뚫고 문제의 K모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는 망설임 없이 차 앞에 서 있는 정현모 회장을 향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이상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회장님, 제가 한번 봐도 되겠습니까? 그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모두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윤태수 상무가 신경질적으로 소리쳤다. 아니, 이 영감님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청소부나 할 것이지. 여기가 어디라고 끼어들어 당장 끌어내. 하지만 정 회장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리고 늙은 청소부의 그 기묘한 자신감에 이끌려 손을 들어 윤 상무를 제지했다. 내버려둬. 한번 보게 해줘 보게. 최민식은 허락이 떨어지자 보닛 앞으로 다가갔다. 그는 엔지니어들이 펼쳐놓은 복잡한 진단 장비들에는 눈길을 한번 주지 않았다. 그의 손은 평생 빗자루만 잡아본 사람의 손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익숙하고 정교한 움직임으로 엔진의 내부를 살피기 시작했다. 그의 손이 엔진 블록에 아주 깊숙하고 구석진 곳에 있는 작은 센서 하나를 향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드라이버 하나를 꺼내 그 센서의 연결 단자를 아주 미세하게 조절했다. 그것은 이 엔진의 치명적인 결함을 일시적으로 우회시키는, 오직 이 엔진을 처음 설계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비밀스러운 응급처치법이었다. 그의 모든 행동은 10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그는 보닛을 닫고 작업복에 손을 닦으며 운전기사를 향해 덤덤하게 말했다. 시동 다시 걸어보세요. 운전기사가 반신반의하며 떨리는 손으로 시동키를 돌렸다. 부르르릉. 조금 전까지 죽은 듯이 침묵하던 K9의 엔진이 언제 그랬냐는 듯 힘차고 완벽한 소리를 내며 다시 깨어났다. 로비 안의 모든 사람들이 유령이라도 본 듯 입을 다물지 못했다. 최고의 엔지니어들도 찾아내지 못한 문제를 늙은 청소부 하나가 단 10분 만에 해결한 것이다. 윤태수 상무의 얼굴은 공포로 완전히 일그러져 있었다. 정현모 회장은 차에서 내렸다. 그는 다른 모든 사람들을 무시하고 오직 한 사람 늙은 청소부 최민식에게로 걸어갔다. 그는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경외와 함께 깊은 의심과 호기심이 담겨 있었다. 당신, 그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대체 누구요? 기적은 일어났다. 그리고 그 기적과 함께 한 남자의 3년간의 복수극이 드디어 서막을 열고 있었다. 정현모 회장의 서늘한 질문에 늙은 청소부 최민식은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저는 그저 청소부일 뿐입니다, 회장님. 그는 더 이상의 질문을 피하려는 듯 인파 속으로 자신의 몸을 숨기려 했다. 하지만 정 회장은 그의 팔을 붙잡았다. 그리고 자신의 비서실장에게 아무도 듣지 못할 낮은 목소리로 명령했다. 저 남자 절대 이 건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게. 그리고 최민식이라는 저 청소부에 대한 모든 서류 지금 당장 내 사무실로 가져와. 마지막으로 윤태수 상무는 모르게 외부의 독립적인 팀을 꾸려서 방금 그 K9 차량의 엔진을 비밀리에 전면 재조사하게. 즉시 실행해. 그의 명령은 신속하고 은밀하게 실행되었다. 잠시 후 회장실. 정현모 회장은
자신의 앞에 놓인 최민식이라는 이름에 너무나도 간단하고 평범한 이력서를 보고 있었다. 그의 직감은 이 서류가 모두 거짓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정보팀에게 이 남자의 진짜 정체를, 그의 과거를 샅샅이 파헤치라고 지시했다. 동시에 외부의 자동차 전문가들로 구성된 비밀조사팀 역시 K-마임의 엔진을 분해하고 분석하기 시작했다. 몇 시간이 흐르고 두 개의 보고서가 거의 동시에 그의 책상 위에 올라왔다. 첫 번째 보고서는 최민식이라는 남자의 진짜 정체에 대한 것이었다. 그의 진짜 이름은 최민준. 대한민국 자동차 엔진 설계 분야의 살아있는 전설. 누리자동차의 심장 드래곤 하트, 엔진의 최초 개발자, 그리고 얼마 전 회사의 기술을 유출하고 프로젝트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는 오명을 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은 비운의 천재 엔지니어 최시우의 아버지였다. 정 회장은 보고서를 읽으며 손이 가늘게 떨리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는 두 번째 보고서를 열었다. 드래곤 하트 2 엔진에 대한 독립적인 분석 보고서였다. 보고서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엔진은 특정 RPM 이상으로 과부하가 걸릴 경우 공진 주파수의 불안정으로 인해 치명적인 결함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제기했던 최초의 보고서는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삭제되었으며 모든 데이터가 완벽하게 조작되었다는 사실까지 밝혀냈다. 그리고 그 데이터 조작 명령이 바로 윤태수 상무의 개인 단말기에서 실행되었다는 증거까지 첨부되어 있었다. 정현모 회장은 두 개의 보고서를 나란히 놓고 눈을 감았다.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다. 최민준, 전설적인 엔지니어. 그는 아들의 죽음에 얽힌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복수를 위해 회사의 가장 낮은 곳으로 스스로 들어왔던 것이다. 그리고 오늘 그는 회장의 차를 고친 것이 아니었다. 그는 회장의 목숨을 담보로 아들이 마지막까지 경고했던 그 엔진의 치명적인 결함을 세상에서 가장 극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눈앞에서 직접 증명해 보인 것이었다. 정 회장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는 자신의 가장 유능한 임원이라 믿었던 윤태수의 배신에 분노했고 그의 탐욕 때문에 억울하게 죽어간 젊은 엔지니어의 비극에 깊은 죄책감을 느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지난 몇 년간 유령처럼 회사에 머물며 칼을 갈아온 한 아버지의 그 처절한 복수 계획 앞에서 그는 경외감마저 느꼈다. 그는 더 이상 이 사태를 방관할 수 없었다. 그는 한때 자신이 눈 감아주었던 회사의 썩은 종양을 이제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도려내야만 했다. 정현모 회장은 수화기를 들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 제국의 왕으로서의 차갑고도 단호한 결단이 담겨 있었다. 윤태수 상무 지금 당장 내 방으로 들어오라고 하게.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우리 회사의 청소부 최민식 씨도 이곳으로 초대하게. 아니, 최민준 선생이라고 정중히 모셔오게. 이제 회의를 시작할 시간이니 심판의 무대가 마침내 마련되고 있었다. 정현모 회장의 집무실. 그곳은 이제 한 기업의 운명과 한 아들의 명예, 그리고 한 아버지의 복수가 결정될 마지막 심판의 장소가 되어 있었다. 윤태수 상무가 가장 먼저 도착했다. 그는 무슨 일로 불려왔는지 전혀 짐작하지 못한 채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는 정 회장이 지난번의 케이카이 문제를 질책하려는 것이라 짐작하고 어떻게 변명할지를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있었다. 잠시 후 집무실 문이 다시 열렸다. 그리고 회장의 비서가 낡은 청소부 유니폼 차림의 최민식 씨를 정중하게 안내해 안으로 들어왔다. 윤태수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회장님이 영감님은 어인일로. 그가 불쾌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말했다. 하지만 정 회장은 그를 무시하고 최민식 아니 최민준을 향해 정중하게 말했다. 최민준 선생 이쪽으로 앉으시지요. 최민준. 그 진짜 이름이 불리는 순간 윤태수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다. 그는 이 늙은이가 자신의 정체를 밝혔다고 해도 물증이 없는 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 믿었다. 정 회장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가웠다. 윤 상무, 내가 비밀리에 지시했던 K9 엔진에 대한 독립조사 결과가 나왔네.
그는 보고서 한 부를 테이블 위로 던졌다. 엔진에서 고속주행 시 치명적인 공진 결함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어. 그리고 이 결함이 이미 몇 달 전에 보고되었으나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은폐되고 데이터가 조작되었다는 증거까지도. 윤태수는 기다렸다는 듯이 준비해온 변명을 늘어놓았다. 회장님, 그건 이미 사망한 최시우 연구원의 과실이었습니다. 그 젊은 친구가 압박감을 이기지 못하고 데이터를 잘못 처리한 후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해 무책임하게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입니다. 제가 모든 것을 바로잡으려 했지만 그의 뻔뻔한 거짓말에 그때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던 최민준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회의실 전체를 얼어붙게 만드는 서늘한 무게를 담고 있었다. 거짓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이 지난 몇 달간 목숨처럼 모아온 증거들을 테이블 위에 하나씩 올려놓기 시작했다. 그는 가장 먼저 쓰레기통에서 발견했던 아들의 필체가 담긴 메모를 내려놓았다. 이것은 내 아들 시우가 결함을 발견하고 당신에게 보고하려 했으나 묵살당했다는 증거요. 다음으로 그가 밤을 새워 다시 맞춘 파쇄되었던 보고서들을 올려놓았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이 파기하라고 명령했던 엔진의 결함을 입증하는 원래의 테스트 데이터들이지. 그는 공학자로서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논리로 엔진의 설계적 결함과 그 위험성을 조목조목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의 설명 앞에서 윤태수의 얼굴은 점점 더 하얗게 질려갔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이 당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내 아들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 저지른 짓이라는 증거요. 윤태수 상무. 하지만 윤태수는 마지막까지 발악했다. 증거 불충분이야. 이건 전부 조작된 거야. 죽은 놈은 말이 없지. 바로 그 순간 최민준은 자신의 품에서 낡은 휴대폰 하나를 꺼내들었다. 내 아들은 말이 없지 않아. 그는 휴대폰에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휴대폰에서 죽은 아들 최시우의 절망으로 가득 찬 마지막 목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가 죽기 전날 밤 아버지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음성 메시지였다. 아빠, 죄송해요. 저는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윤 상무님이 무서워요. 저보고 데이터를 조작하라고 그러지 않으면 제 엔지니어 인생을 끝내버리겠다고 협박했어요. 아빠,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들의 흐느끼는 목소리. 그 모든 진실이 담긴 절규. 그것은 그 어떤 증거보다도 강력한 심장을 꿰뚫는 비수였다. 녹음이 끝나자 윤태수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의자에 주저앉아 텅 빈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았다. 그의 모든 거짓말과 위선이 한 젊은이의 마지막 목소리 앞에서 발가벗겨진 순간이었다. 정현모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윤태수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존경심이 가득한 눈으로 슬픔에 잠긴 아버지 최민준을 바라보았다. 그는 책상 위에 전화기 수화기를 들었다. 나 정현모 회장이네. 지금 당장 보안팀과 법무팀을 회장실로 올려보내. 즉시. 심판의 날은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너무나도 철저하게 막을 내리고 있었다. 윤태수 상무는 자신의 모든 범죄가 담긴 아들의 마지막 목소리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보안팀에게 끌려나가며 마지막까지도 최민준을 향해 증오에 찬 저주를 퍼부었지만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최민준의 마음에 상처를 입힐 수는 없었다. 그의 길고 외로웠던 전쟁은 마침내 끝이 난 것이다. 정현모 회장은 즉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누리자동차의 신형 엔진 드래곤 하트2의 치명적인 결함과 윤태수 상무가 저지른 은폐 및 데이터 조작 사실을 모두 폭로했다. 그리고 그는 대중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가장 중요하게는 그는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젊은 엔지니어 최시우의 명예를 공식적으로 회복시켜 주었다. 그는 최시우 연구원이 회사의 과실을 덮으려던 비리 임원에 맞서 마지막까지 진실을 알리려 했던 위대한 내부 고발자이자 진정한 영웅이었다고 선언했다. 그는 대규모 리콜을 약속했고 회사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맹세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정 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최민준과 단둘이 마주 앉았다. 그는 최민준의 앞에 회사의 부회장직 임명장과 천문학적인 액수의 보상금이 적힌 서류를 내밀었다. 최민준 선생, 아니 최민준 부회장님, 다시 회사로 돌아와 주십시오. 선생의 영혼과 철학이
지금의 누리자동책에는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이것은 회장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내가 당신과 당신의 아들에게 진 빚을 갚는 최소한의 성의입니다. 하지만 최민주는 서류를 조용히 밀어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제 더 이상 복수심의 불꽃이 타오르지 않았다. 그 자리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모든 것을 내려놓은 자의 평온함이 자리하고 있었다. 회장님, 제 복수는 제 아들의 이름이 세상의 오해를 벗고 그 명예를 되찾은 그 순간 이미 끝났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저는 더 이상 제 아들을 앗아간 이 차가운 세계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엔지니어로서의 제 삶은 제 아들과 함께 이미 무덤에 묻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로서의 제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 회장에게 자신의 진짜 보상을 요구했다. 그것은 자신을 위한 돈이나 명예가 아니었다. 제가 받을 이 모든 보상금으로 제 아들 최시우의 이름을 딴 재단을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그의 제안은 최시우 윤리공학재단이었다. 그 재단은 가난하지만 재능 있는 젊은 공학도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무엇보다 아들처럼 기업 내부의 비리나 기술적 결함을 고발하는 양심적인 엔지니어들을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지켜주는 법적 재정적 방패가 되어주는 역할을 할 것이었다. 제 아들과 같은 비극이 이 땅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보상입니다, 회장님. 정현모 회장은 그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깊이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1년 후 한 유명 공과대학의 강당에서 제1회 최시우 윤리공학 장학금 수여식이 열리고 있었다. 단상 위에서 장학금을 받은 젊은 학생이 떨리는 목소리로 수상소감을 말하고 있었다. 저는 오늘 단순히 장학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한 위대한 선배님의 용기와 신념을 물려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결코 이익과 타협하지 않고 사람을 위한 기술을 만드는 부끄럽지 않은 엔지니어가 되겠습니다. 강당의 가장 뒤쪽 눈에 띄지 않는 자리에 최민준이 평범한 옷차림으로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청소부도 전설적인 엔지니어도 아니었다. 그는 그저 자신의 아들이 남긴 유산을 자랑스럽게 바라보는 한 평범한 아버지일 뿐이었다. 그의 얼굴에 아주 오랜만에 따뜻하고 평온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의 복수는 파괴가 아니었다. 그의 복수는 아들의 비극적인 죽음을 새로운 세대를 위한 희망의 씨앗으로 다시 피워내는 창조였다. 그는 아들의 명예를 되찾았고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의 영혼 역시 구원받았다. 그는 조용히 강당을 나와 햇살 속으로 걸어갔다. 그의 마음은 더 이상 그 어떤 슬픔이나 분노에도 얽매이지 않고 가을 하늘처럼 맑고 평온했다. 서울의 심장부 종로의 고층 빌딩 숲 사이에 시간이 멈춘 듯한 작은 섬이 있었다. 익선동. 미로처럼 얽힌 좁은 골목길과 낡았지만 정겨운 한옥들이 어깨를 맞대고 있는 곳. 강윤아의 작은 식당 윤아의 키친은 바로 그 골목길의 한가운데에 자리하고 있었다. 그곳은 돌아가신 부모님이 그녀에게 남겨준 유일한 유산이자 그녀의 삶 그 자체였다. 그녀는 매일 아침 정성껏 육수를 끓이고 신선한 재료를 다듬으며 하루를 시작했다. 그녀의 작은 식당은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언제나 맛있는 음식 냄새와 사람들의 따뜻한 웃음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일상 위로 거대한 재벌 기업 청아그룹의 그림자가 들이우기 시작했다. 청아그룹은 익선동 전체를 밀어버리고 그 자리에 거대한 복합 쇼핑몰을 짓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들의 계획 안에 윤아의 작은 식당과 이웃들의 삶의 터전은 그저 지워버려야 할 낡은 과거일 뿐이었다. 동네는 발칵 뒤집혔다. 상인들은 평생을 바친 가게를 잃을 위기에 처했고 골목을 지켜온 노인들은 집에서 쫓겨날 처지가 되었다. 그들 대부분은 거대한 그룹의 보상금 제안 앞에서 절망하고 포기하려 했다. 하지만 강윤아는 달랐다. 그녀는 동네 상인들을 모아 대책위원회를 조직했다. 그녀는 그들의 대표가 되어 청아그룹에 맞서 싸우기 시작했다. 그녀의 작고 연약해 보이는 몸 어디에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그녀는 가장 앞에서 가장 큰 목소리로 그들의 부당함을 외쳤다. 한편 한지우는 매일같이 익선동 골목을 걸었다. 그는 청아그룹 재개발 프로젝트 팀의 말단 사원이었다. 그의 임무는 재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과 동향을 파악해 보고하는 것이었다. 그는 늘 수첩을 들고 다니며 무언가를 꼼꼼히 기록하고 골목의 풍경과 사람들의 표정을 스케치했다.
그의 눈에 강윤아라는 여자가 들어왔다. 그는 그녀가 사람들을 모아 자신의 회사에 맞서 싸우는 모습을 조용히 매일같이 지켜보았다. 그는 그녀의 작지만 단단한 모습에서, 거친 말투 속에 숨겨진 따뜻한 마음에서, 그리고 자신의 삶을 지키려는 그 필사적인 눈빛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어느 날 오후 윤아가 이끄는 주민들이 프로젝트 사무소 앞에서 작은 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윤아가 확성기를 들고 부당한 개발을 중단하라고 외치고 있었다. 바로 그때 그녀의 시선이 길 건너편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한지훈과 마주쳤다. 그녀는 그가 청아그룹의 직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 그는 자신들의 삶을 파괴하러 온 적군의 첩자일 뿐이었다. 시위가 끝난 후 그녀는 그에게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뭘 그렇게 쳐다봐요?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당신들 상사한테 보고할 거리라도 찾고 있는 건가요? 우리가 얼마나 비참하게 저항하고 있는지 스케치라도 해서 보여주게. 지우는 당황하며 손에 들고 있던 스케치북을 등 뒤로 감췄다. 아닙니다. 저는 그저 이곳의 모습을 기억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의 조용한 대답에 윤아는 코웃음을 쳤다. 기억, 당신들이 곧 부숴버릴 것들을 기억해서 뭐하게요? 동정 따위는 필요 없어요. 당신들 상사한테나 가서 전해요. 우리는 절대 단 한 평의 땅도 팔지 않을 거라고. 이곳은 우리의 집이고 우리의 인생이니까. 당신들 같은 사람들이 함부로 돈으로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녀는 차가운 말을 내뱉고 돌아섰다. 지우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하고도 슬픈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눈에 그는 분명적이었다. 하지만 그 자신은 그녀가 이끄는 이 위태로운 저항의 유일한 비밀스러운 지지자이자 그녀를 동경하는 한 남자일 뿐이었다. 두 사람의 전쟁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 중 오직 한 사람만이 이 전쟁의 진짜 성격을 알고 있었다. 강윤아의 눈에 한지훈은 그저 거대한 적 청아그룹이 보낸 차가운 첩자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모르는 곳에서 그는 사실 그녀의 가장 열렬한 지지자이자 이 싸움의 유일한 변수였다. 지우는 익선동의 허름한 원룸을 얻어 평범한 직원인 척 생활하고 있었다. 그의 방 안에는 익선동의 골목과 가게, 그리고 사람들의 얼굴을 담은 수백 장의 스케치가 가득했다. 그리고 그 스케치의 대부분은 한 사람의 얼굴을 향하고 있었다. 바로 강윤아였다. 그가 이곳에 온 것은 아버지인 한상진 회장과의 타협이자 그 자신만의 마지막 저항이었다. 한 달 전 청아그룹의 회의실. 지훈은 임원들이 만들어낸 익선동 재개발 계획안을 보고 큰 충격에 빠졌었다. 계획안 속에는 그 동네의 역사와 사람들의 삶에 대한 어떠한 존중도 담겨 있지 않았다. 오직 가장 빠르고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큰 이익을 창출하는 방법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아버지, 이건 아닙니다. 지훈이 처음으로 아버지의 계획에 반기를 들었다. 그는 건축학을 전공한 전문가였다. 이 계획안대로라면 익선동이라는 살아있는 공동체 하나가 완전히 파괴될 겁니다. 개발을 하더라도 그곳의 특색을 살리고 주민들과 상생하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한상진 회장은 냉정했다. 지훈아, 비즈니스는 자선 사업이 아니다. 이것이 가장 수익성이 높은 방법이야. 그렇다면 제게 한 달만 시간을 주십시오. 지훈이 제안했다. 제가 직접 그곳에 들어가 평사원의 신분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곳을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익성과 공공성을 모두 만족시키는 새로운 기획안을 만들어 오겠습니다. 만약 제가 실패한다면 그때는 아버지의 계획에 따르겠습니다. 아들의 눈에서 예전 자신의 젊은 시절과 같은 이상과 열정을 본 한 회장은 마지못해 그의 위험한 제안을 수락했다. 그렇게 지훈은 침묵의 관찰자가 되어 익선동으로 들어왔다. 그는 매일같이 골목을 걸으며 강윤아를 관찰했다. 그는 그녀가 단지 시위꾼이 아니라 이 공동체의 심장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그녀가 가난한 학생에게는 몰래 국밥값을 깎아주고 무거운 짐을 옮기는 노인을 돕고 이웃가게의 아픔을 자기 일처럼 걱정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는 그녀의 강인함과 그 안에 숨겨진 따뜻한 마음에 자신도 모르게 깊이 빠져들고 있었다. 그의 스케치북에는 이제 건물의 모습이 아닌 그녀의 얼굴만이 가득했다. 항의할 때의 단호한 표정,
손님을 맞을 때의 따뜻한 미소, 그리고 혼자 있을 때의 지친 뒷모습까지. 그는 그녀를 몰래 돕기 시작했다. 그는 어느 날 밤 유나의 식당 간판 조명이 고장나 깜빡이는 것을 보았다. 그는 다음 날 아침 익명의 이름으로 수리기사를 보내 아무도 모르게 간판을 고쳐놓았다. 유나는 그저 운이 좋았다고 생각했다. 또 한 번은 유나와 이웃한 할머니의 가게에 식자재 공급이 끊겨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공급업체에 익명으로 전화를 걸어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할머니는 그저 공급업체의 변덕이 해결되었다고 기뻐했다. 지우는 그림자 속에서 그녀의 세상을 지키기 위해 조용히 움직였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자신의 새로운 기획안을 완성했다. 그것은 익선동의 한옥 골목길의 정취를 그대로 살리면서 현대적인 편의 시설과 상생할 수 있는, 그리고 충분한 수익성까지 확보할 수 있는 그야말로 혁신적인 기획안이었다. 그는 자신의 기획안을 들고 창밖을 보았다. 유나의 키친에서는 늦은 시간까지 불이 켜져 있었다. 그는 이제 이 기획안을 들고 아버지에게 가야 했다. 그것은 이 동네와 그녀의 세상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였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자신의 정체를 밝혀야만 하는 판도라의 상자이기도 했다. 자신이 그토록 경멸하던 청아그룹 회장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녀가 알게 된다면 과연 그녀는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까? 그녀는 자신을 용서할 수 있을까? 그는 자신을 향해 맹렬하게 저항하던 그녀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리고 자신이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이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녀의 세상 안으로 들어갈 준비를 해야만 했다. 한지훈이 완성한 새로운 기획안은 그의 책상 서랍 안에서 조용히 잠자고 있었다. 그는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강윤아의 마음을 얻기 전에, 그녀의 신뢰를 얻기 전에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이 기획안을 내미는 것은 또 다른 방식의 기만일 뿐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시간은 그를 기다려주지 않았다. 그의 아버지 한상진 회장의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이사회의 압박은 점점 더 거세졌고 그는 아들에게 최후 통첩을 날렸다. 지훈아, 내게 준 한 달의 시간이 거의 다 되어간다. 이번 주까지 내 기획안을 가져오지 못하면 기존의 계획대로 철거를 강행할 수밖에 없다. 지훈의 마음은 타들어갔다. 그는 자신의 신념과 윤아를 향한 마음 사이에서 고뇌했다. 그가 고뇌하는 동안 청아그룹의 법무팀은 움직이기 시작했다. 지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최 회장의 아랫사람들은 익선동의 모든 주민들과 상인들에게 강제 철거를 예고하는 마지막 내용 증명을 발송했다. 일주일 후 모든 것을 비우지 않으면 법적으로 강제 철거를 집행하겠다는 사형 선고와도 같은 통보였다. 최후 통첩은 익선동 주민들의 마지막 저항 의지마저 꺾어버렸다. 동네는 깊은 절망감에 휩싸였다. 몇몇 상인들은 헐값의 보상금이라도 받기 위해 눈물을 머금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평생을 살아온 집에서 짐을 싸기 시작하는 노인들의 뒷모습은 처량하기 그지없었다. 한때 끈끈했던 공동체는 거대한 자본의 힘 앞에서 무력하게 와해되고 있었다. 강윤아는 그 모든 것을 지켜봐야만 했다. 그녀는 자신이 모든 이웃들을 실망시켰다고, 부모님이 남겨준 소중한 가게를 지켜내지 못했다고 자책했다. 그녀는 밤마다 자신의 텅 빈 식당에 홀로 남아 돌아가신 부모님의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아빠,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힘이 없어서 다 지키지 못했어요. 그녀의 절망은 깊어 보였다. 하지만 그녀는 이대로 무너질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아직 꺼지지 않은 마지막 불씨가 남아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단 한 번이라도 세상에 그들의 억울함을 외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지역 언론사와 시민단체에 연락을 돌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강제 철거가 예정된 바로 전날 익선동 골목에서 마지막 저항 집회를 열기로 했다. 집회 전날 밤 익선동의 골목길은 폭풍전야처럼 고요했다. 윤아는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자신의 식당을 구석구석 쓸고 닦았다. 그녀는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 가족들을 며칠간 친척집으로 보내고 가게에 홀로 남아 있었다. 그녀가 창밖을 내다보았을 때였다. 길 건너편 어두운 골목의 구석에 한지훈이 서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슬픈 표정으로 그녀의 가게를 그리고 그 안에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을 본 순간 유나의 마음속에 차가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녀의 눈에 그의 그 표정은 동정이나 연민이 아니었다. 그것은 승리자가 패배자를 내려다보는 기만적인 연민처럼 보였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너희들 차지가 되겠지.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그녀는 결코 저들의 동정을 받으며 비참하게 무너지지는 않을 터였다. 그녀는 내일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마지막으로 한번 싸워볼 생각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저 위선적인 얼굴을 한 청아그룹의 말단 사원에게 자신들의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똑똑히 보여줄 생각이었다. 그녀의 마음속에 차가운 결의가 폭풍처럼 휘몰아치고 있었다. 마침내 강제 철거의 날이 밝았다. 아침 일찍부터 익선동의 좁은 골목길은 거대한 굴착기와 용역 깡패들의 위협적인 고함 소리로 가득 찼다. 강윤아와 몇몇 남은 주민들은 서로의 팔을 잡고 자신들의 가게와 집 앞에서 인간 바리케이드를 만들었다. 그것은 그들의 마지막 저항이었다. 현장 책임자는 확성기를 들고 소리쳤다. 지금 당장 해산하지 않으면 모두 업무방해로 경찰에 넘기겠소. 마지막 경고입니다. 바로 그때 한지훈이 현장에 나타났다. 그는 굴착기와 주민들 사이를 막아서며 현장 책임자에게 필사적으로 말했다. 아직 안 됩니다. 아직 최종 승인이 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그는 자신의 아버지 한상진 회장이 약속했던 마지막 시간을 어떻게든 벌어보려 애쓰고 있었다. 하지만 그 모습을 본 강윤아의 눈에는 이 모든 것이 잘 짜인 연극처럼 보일 뿐이었다. 그녀의 눈에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들을 기만하고 파괴의 현장을 감독하러 나온 위선적인 적군의 일부였다. 분노와 절망이 그녀의 마지막 남은 이성을 집어삼켰다. 그녀는 인간 바리케이드에서 뛰쳐나와 지훈의 앞으로 달려갔다. 행복한가요? 그녀가 소리쳤다. 당신들이 원하던 그림이 바로 이거였나요? 우리가 무너지고 울부짖는 이 모습이 당신들 스케치북에 담고 싶었던 바로 그 풍경이었냐고요. 그녀는 그의 멱살이라도 잡을 것처럼 그에게 달려들었다. 당신 같은 앞잡이들은 그녀는 지난 몇 달간의 모든 서름과 분노 절망을 담아 손을 높이 들어 올렸다. 주제 파악 좀 해. 여긴 우리 집이야. 우리 인생이라고 당장 꺼져. 잭. 날카로운 마찰음과 함께 그녀의 손바닥이 그의 뺨에 정확하게 꽂혔다. 시끄럽던 공사 현장의 모든 소음이 그 순간 거짓말처럼 멎었다. 주민들도 용역 깡패들도 모두 이 광경을 보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지훈은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자신의 뺨을 때린 그녀를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깊고 슬픈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뺨 위로 붉은 손자국이 선명하게 피어올랐다. 모두가 숨을 죽인 그 침묵 속에서 지훈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귀에 박힐 만큼 무겁고 진실되게 울렸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는 모두가 지켜보는 앞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행동을 했다. 그는 그녀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굴착기와 폐허가 될 위기에 처한 골목길, 그리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 앞에서 그는 자신의 주머니에서 작고 검은 벨벳 상자를 꺼내 들었다. 상자가 열리고 그 안에서 아침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는 작고 아름다운 반지가 모습을 드러냈다. 강윤아 씨, 그가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지금이 최악의 순간이라는 거 압니다. 그리고 제 방법이 서툴렀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제 진심을 증명할 방법이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유나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그녀는 이 남자가 자신을 조롱하기 위해 미쳐버렸다고 생각했다. 바로 그때였다.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검은색 최고급 세단 한 대가 공사장 입구에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것은 한상진 회장의 비서실장이었다. 그는 다급한 표정으로 무릎을 꿇고 있는 지훈에게 달려와 깊이 허리를 숙였다. 도련님, 그의 외침에 유나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비서실장은 주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지훈에게 보고했다. 회장님께서 기다리십니다. 만약 그분을 설득하지 못하면 원래 계획대로 철거를 진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제발 이제 그만. 도련님, 회장님, 설득. 그 단어들이 유나의 머릿속에서 거대한 폭풍이 되어 휘몰아쳤다.
그녀는 눈앞의 모든 것을 다시 보았다. 자신의 뺨을 맞고도 슬픈 눈으로 자신을 보던 남자. 굴착기 앞에서 무릎을 꿇고 반지를 내민 남자. 그리고 그에게 도련님이라 부르며 허리를 숙이는 비서. 그녀가 지난 몇 달간 경멸하고 증오하고 방금 전 자신의 손으로 뺨을 때렸던 저 말단 사원이 사실은 이 모든 것을 멈출 수도 시작할 수도 있는 이 거대한 제국의 유일한 상속자였다. 그녀 자신의 손에 남아있는 뺨을 때렸던 그 얼얼한 감각과 그의 손에 들린 반지의 눈부신 빛, 그리고 도련님이라는 단어가 그녀의 세상 속에서 현실감을 잃고 거대한 혼돈 속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모든 것이 멈춰버린 듯한 그 순간 한지훈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자신의 뺨에 남은 붉은 손자국을 신경 쓰지도 않았다. 그는 오직 충격과 혼란, 그리고 수치심으로 가득 찬 강윤아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에게 나지막이 속삭였다. 당신의 대답은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을 향해 달려온 비서실장을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온화한 평사원의 그것이 아니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 거대한 그룹의 후계자다운 차갑고도 절대적인 명령이 담겨 있었다. 아버지께 전해 오늘 철거는 모두 취소라고, 그리고 내일 아침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도록 해. 내가 직접 새로운 기획안을 발표하겠다고. 비서실장은 도련님의 그 단호한 모습에 잠시 놀랐지만 이내 깊이 허리를 숙이고 그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움직였다.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강윤아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동네 사람들의 의아한 시선과 용역, 깡패들의 겁먹은 얼굴들을 뒤로 한 채 자신의 식당으로 도망치듯 달려갔다. 그녀는 가게 문을 걸어 잠그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녀의 손바닥이 여전히 얼얼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아픈 것은 그녀의 마음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편견과 분노가 한 사람의 진심을 얼마나 무참히 짓밟았는지를 깨달았다. 그녀는 그가 부자라는 사실 때문에, 그가 가진 권력 때문에 후회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진심을, 그의 선의를 알아보지 못하고 상처를 준 자기 자신이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었다. 한편 지우는 아버지와의 또 다른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한상진 회장의 집무실. 그는 아들의 반란에 분노했다. 고작 그 식당 계집애 하나 때문에 그룹 전체를 위기에 빠뜨리겠다는 거냐. 네가 지금 제정신이야. 하지만 지우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아버지가 가장 자랑스러워했던 바로 그 냉철한 논리와 데이터로 아버지를 설득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지난 한 달간 밤을 새워 만든 새로운 익선동 재개발 기획안을 아버지 앞에 펼쳐놓았다. 그의 기획안은 기존의 것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익선동의 역사적인 가치와 작은 가게들의 개성을 그대로 살리면서 그곳을 서울의 가장 독특하고 매력적인 문화 중심지로 만드는 상생의 계획이었다. 그는 이 계획이 단기적인 이익은 적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청가그룹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훨씬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것임을 완벽한 데이터로 증명해 보였다. 이것은 여자 하나를 위한 계획이 아닙니다, 아버지. 이것은 돈만 아는 건설사가 아닌 문화를 만들고 역사를 존중하는 기업으로서 청가그룹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에 대한 제안입니다. 다음 날 열린 긴급 이사회. 회의실의 모든 임원들은 지훈의 기획안을 풋내기에 이상주의적인 망상이라며 비웃었다. 그들은 오직 자신들의 이익을 보장해줄 기존의 계획안만을 지지했다. 지훈은 그들의 모든 공격을 혼자서 아주 침착하고 논리적으로 방어해냈다. 그는 더 이상 어수룩한 관찰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 프로젝트의 모든 것을 10년은 연구한 전문가처럼 모든 질문에 막힘없이 대답했다. 그의 눈에는 회사의 미래를 내다보는 리더의 해안과 자신의 신념을 지키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결국 그의 열정과 완벽한 논리에 몇몇 이사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최종 투표의 순간, 지훈의 기획안은 아주 근소한 차이로 기적처럼 통과되었다. 그는 자신의 힘을 사용했다. 하지만 그것은 상대를 짓밟는 힘이 아닌 설득하고 변화시키고 더 나은 방향을 제시하는 새로운 종류의 힘이었다.
그날 저녁 강윤아는 자신의 작은 식당 안에서 스마트폰으로 그 소식을 접했다. 청아그룹 익선동 재개발 계획 전면 수정, 상생을 목표로 한 새로운 프로젝트로 변경. 기사에는 이 모든 변화를 이끌어낸 젊은 리더 한지훈의 사진이 실려 있었다. 그는 회의장을 나오며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지만 그의 얼굴은 지쳐 보였다. 윤아는 그제야 모든 것을 알았다. 그가 단순히 자신을 속인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가 자신에게 청혼한 것이 단순히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쇼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는 정말로 자신과 이 동네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싸워왔다는 것을. 그녀는 그가 자신을 위해 치른 그 거대한 전쟁의 무게를, 그가 겪었을 고독한 싸움을 생각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그가 언젠가 명함을 건넸던 것을 기억해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다. 이제는 그녀가 그에게 대답을 해야 할 차례였다. 청가그룹의 재개발 계획이 전면 수정되었다는 소식은 익선동에 기적과도 같은 희망을 가져다 주었다. 절망에 빠져 있던 주민들은 환호했고 동네는 오랜만에 활기를 되찾았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 선 한지훈이라는 이름은 이제 주민들에게 구원자의 이름이 되어 있었다. 강윤아는 자신의 작은 식당 안에서 그 모든 소식을 들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과 이 동네를 위해 얼마나 거대한 싸움을 치렀는지를 비로소 알게 되었다. 그의 진심의 무게가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거나 외면할 수 없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가 남기고 갔던 명함을 찾아 전화를 걸었다. 한지훈 씨, 저 강윤아입니다. 혹시 잠시 뵐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은 그날 저녁 익선동의 한 조용한 공원 벤치에서 다시 마주 앉았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윤아였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진심을 다해 말했다. 죄송합니다, 한지훈 씨.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다. 그날 제가 당신의 뺨을 때린 것, 그리고 당신에게 상처가 되는 말들을 했던 것,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제 분노와 편견에 눈이 멀어 당신의 진심을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사과에 지우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아닙니다. 사과하지 마세요. 그때 당신이 느꼈을 절망감과 분노를 저는 이해합니다. 오히려 제 방법이 서툴렀던 것을 제가 사과해야지요.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오해의 벽이 그 순간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앞에 섰다. 그의 얼굴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한 표정이 담겨 있었다. 윤아 씨, 그날 제가 했던 청혼, 제 감정은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방식은 잘못되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을 얻기 위한 청혼이 아니라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저의 절박한 외침이었을 뿐입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래서 다시 하려고 합니다, 제대로. 그는 이번에는 무릎을 꿇지 않았다. 그는 그저 한 명의 남자로서 그녀와 동등한 눈높이에서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기 시작했다. 저는 지난 한 달간 당신을 지켜보았습니다. 저는 당신의 강인함과 당신의 따뜻한 마음, 그리고 당신의 삶을 지키려는 그 열정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제가 평생을 동경해왔지만 가지지 못했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당신은 저에게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강윤아 씨, 저는 당신 없는 청아그룹의 후계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의 일생에서, 그리고 저의 인생에서 저의 파트너가 되어주시겠습니까? 저와 결혼해 주십시오. 이번에는 그녀의 대답을 가로막는 비서도 그들을 쳐다보는 사람들도 없었다. 오직 두 사람과 그들의 진심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윤아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이나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진짜 모습을 알아봐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난 벅찬 기쁨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몇 달 후, 익선동의 재개발은 한지훈의 새로운 기획안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낡고 위험한 것들은 보수되었지만 골목의 정취와 역사는 그대로 보존되었다. 윤아와 지훈은 이제 연인이 되어 함께 그 골목길을 걷고 있었다. 윤아의 키친은 이제 철거될 위기에서 벗어나
익선동의 가장 사랑받는 맛집으로 더욱 유명해졌다. 그들의 사랑은 가난한 여자와 재벌 남자의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의 가장 최악의 모습을 본 후에야 비로소 서로의 가장 좋은 모습을 알아보게 된 두 사람의 현실적인 이야기였다. 그들의 관계는 지위나 돈이 아닌 서로의 인격에 대한 깊은 존중과 함께 어려움을 이겨낸 단단한 신뢰 위에 세워져 있었다. 지훈은 유나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은 함께 자신들이 지켜낸 그리고 앞으로 함께 만들어갈 아름다운 동네의 미래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진짜 사랑은 그날의 그 거친 뺨 한 대와 서툴렀던 반지 하나로부터 비로소 시작되고 있었다.